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대신 이거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인간에게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동물식물은 조금 생략을 했고요. 자,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NGS에서 클리니컬 시퀀싱이라고 부르는 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클리니컬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밀의료, 정밀의학, 맞춤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프리시전 메디신 선언을 하는 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맞춤의학이다 뭐 그런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가, 이때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정밀의학, 정밀의료라고 얘기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정밀의료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용어는 그런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지금까지 의료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병이면 다 똑같은 치료와 똑같은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좀 더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밀의료의 개념입니다. 자, 유전 질환에 대해서, 특히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이런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마크고요. 가명입니다만은 얘는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어떤 교소 결선의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몰랐어요. 근데 갓난애기인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애가 조금씩 커가면서.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요소 결손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유전 질환이었어요. 그 유전자가 잘못된 거죠. 근데 황당한 거는 알고 봤더니 하루 660원 정도 하는 영양 보충제만 먹으면은 그러면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안 게 4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구적인 뇌 손상이 남아버렸어요. 치료 방법을 찾아냈지만. 하루 660원. 보충제로 되는 거였는데. 근데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 아미시 커뮤니티예요. 그 특정 그 집단 있죠, 미국에서. 특정 종교 집단 해가지고 문명의 얘기를 좀 거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그 근친결혼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유전질환 빈도도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만 했었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전자 검사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새로 태어나는 갓난아기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 결손이 있으면은 우리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한 아기가 발견이 됩니다. 놀랍게도 얘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하고 나서 조기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또 유전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겠죠. 근데 유전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거로 인해서 사실은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걸로 인해서 치료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엄마인데 아기가 태어났다가 7개월 된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CT, MRI, 심전도검사, 척추검사 모든 검사를 다 받습니다. 병원에서도 구명구급팀, 소아과, 신경과, 독성 전문의, 면역학과 다 동원돼가지고 검사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SCID였던 겁니다. 중증복합형 면역결핍증이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생후 3.5개월 이전에 골수이식만 하면은 완치가 가능한 거였는데, 그거를 알아내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아기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알고 봤더니 그때 텍사스주였는데 신생아 스크리닝 할 때 유전자 검사를 몇 개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거는 들어가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정치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 검사 하나가 텍사스에서 추가가 됩니다. SCID가 신생검사에 추가가 돼요. 근데 모든 이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일어날 확률은 낮았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S 검사를 하면 돼요. NGS에서 그래 희귀질환 이런 거는 너무 빈도가 낮다 보니까 이거를 왜 굳이 모든 사람들한테 비용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이거는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커. 그래서 검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낮은 비용으로 NGS라면은 그거에 관련된 유전자까지 그냥 포함돼가지고 그 모든 유전자들을 다 하나의 검사법으로 만들어서 실험 한 번으로 다 할 수 있게만 하면은 그러면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베이비식이라든가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차 결과나 그런 거 나오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다른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년 안에 신생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NGS로 광범위한 유전질환에 대해서 한 번에 분석하는 게 아마 될 거예요.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2018년 5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보면은 매일 10개씩 유전자 검사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대부분이 NGS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은 홀지노 시쿼싱은 아닙니다. 모든 유전자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각각에서 중요한 유전자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들만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만 DNA를 따로 추려내가지고 시퀀싱하는 방식을 씁니다. NGS는 그거를 타겟티드 시퀀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돼가지고 그냥 특정 DNA만 잘 뽑아내는 기술이 뭔가 있나 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인 거고요.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1나노그램 DNA만으로도 NGS 시퀀싱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DNA, 기존에는 250나노그램, 500나노그램 DNA가 있어야지 비로소 NGS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1g으로 되는 겁니다. 1나노그램,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아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NGS 유전자 검사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국가보험이 적용이 되는. 제도권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 장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거, 경쟁사 거 포함해가지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간 거였고 우리 장비가 들어간 병원만 해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 병원들은 가가지고 사실은 암 환자이거나 유전질환 환자일 경우에 NGS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돼요. 네. 웬만한 병원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NGS 장비도 있거든요. 그 장비가 또 들어간 병원들도 또 한 이 정도가 또 더 있어요. 양쪽 회사 장비 다 갖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자라든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각각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치료를 하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치료 말고 다른 치료를 먼저 하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유전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밀의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밀의료가 가능하게 되고는 있는데, 자, 폐암 스크리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5만 3천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짱이죠.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흑인은 4%입니다. 동양인은 몇 %였을까요? 흑인의 절반 정도 됐을려나?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연구 데이터 나온 것들에서 대부분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뭔가 정밀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남성 데이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똑같은지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에서 연령이 높고 중산층 이상이면서 미국에서 보험 적용도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심지에 살면서 돈이 좀 있고 영어가 능통한 백인 남성들 위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나름대로 한국인에 맞는 정밀의료를 우리가 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다른 데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좀 더 많은 유전자 분석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밀의료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패널을 만드는 사이트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접속하면 다 접속이 돼요. 그래서 empiric.com이라는 데서 메일 어드레스 가지고 아이디만 만들어가지고 접속하면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 이름들 넣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패널 만들어서 주문을 하면은 프라이머 프리 튜브에 담겨져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처음에 실험에 전체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유전자들 DNA만 쫙 증폭이 돼가지고 샘플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NGS 시퀀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물종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또 논문이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뭐 최전 간세 포함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시퀀싱을 한 그런 사례. 그래서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찾았다라든가 일본인에서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름도 잘 알기 힘든 유전적 경련성 하반신 마비라는 그런 유전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원인이 된 유전자를 찾아냈다라는 그런 내용. 이거는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에서 갑상선 암과 갑상선 결절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적인 변이를 찾아내가지고 그런 검사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하면서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되게끔 이게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 검사가 확립이 되면서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NSCLC라고 해서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폐암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그 환자들만 따로 한 3,000명에 대해서 NGS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한 겁니다. 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예 NHK 스페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암 치료혁명이 최신 치료학과 프리시전 메디신에 의해서 암 치료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고 방송에 NGS 장비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본, 미국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크라운 자펜이라는 정밀의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200개 넘는 병원과 15개 제약회사가 참여해가지고 일본인들에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48세 대장암 20대부터 암에 걸려가지고 5번 수술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NGS 검사를 받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봤더니 대장암 환자인데 전혀 엉뚱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부암의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약을 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근데 그 약이 타겟을 하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 약을 써봤더니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종양이 43% 감소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조깅하고 회사도 복귀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지 4 폐암입니다. 스테이지 4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 불가란 뜻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유전자 검사를 봤더니 갑상선암의 표적 치료제가 타겟을 하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약을 써봤더니 종양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폐암이 뼈하고 간까지 있는데 유전자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네거티브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유전자, 치료약이 없는 다른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NGS 유전자 검사법도 발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전자들에 대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치료약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쪽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은 폐암이 아니라 이건 다 유전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폐암도 사실은 한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다 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한 약을 쓰게 되면은 이거 폐암약입니다 하고 나온 거를 쓰게 되면은 30% 정도만 듣는 거고 나머지 환자들은 듣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심한 부작용만 겪거나.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 각각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7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밀의료입니다. NGS를 써서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정보 기반으로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정밀의료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잡히셨죠?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본은 이런 게 TV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암 게놈 의료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장기별이 아니라 유전자 변화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치료를 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방송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1개 병원이 지정돼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이거를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홍보를 안 하고 병원들한테만 이제 알려줘가지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나라 다 재정 문제예요. 이게 유전검사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하면서 보험을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면 보험 재정이 거덜이 나버리잖아요. 갑자기 다 유전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기준을 많이 제한을 둬가지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신 보험을 국가보험을 아주 조금만 적용시키거나 아직 적용을 안 시켜서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유전자검사를 받는 게 15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환자 부담 5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비슷한 걸 받으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요.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일본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금 양 나라가 조금 다른 전략으로 조금씩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지금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암학회 같은 거 국제암학회 열릴 때 일본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정밀의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몇천 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테스트해봤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학회 가면 저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하는 거는 일본은 스크라운 자팬 여러분들 이름 아시죠? 일본은 스크라운 자팬 미국은 NCI 매치라는 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두 번째 매치가 페디아트릭 매치가 2010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소아암입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거는 보통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소아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소아암 매치라는 거를, 페디아트릭 매치라는 거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1차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약이 타겟을 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한 150개나 200개를 시퀀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액셔너블 베리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변이가 나왔을 때 그 변이에 맞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액셔너블 베리언트가 나오는 환자가 몇 %인가 중요합니다. 만일 유전자 검사를 100명을 했는데 10% 환자에서만 뭔가 약과 연결되는 변이가 나오고 나머지 환자들은 변이가 나온 게 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변이만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유전자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페디아트릭 매치가 다행히도 원래는 그게 한 10%만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무려 24%의 환자들에게서 알고 봤더니 뭔가 혈초지를 쓸 수 있는 변이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정밀을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된 거고 더 많은 약들이 지금 빨리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 치료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면역 치료에 대해서도 또 보는 방법,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있으면 어떤 약을 쓴다라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패널입니다. 네모네모가 패널이고 패널이라는 거는 어떤 유전자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면역 치료. 면역 치료는 어떤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GS 유전자 검사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NGS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교수님들 분자생물학에서 제일 핫한 건데,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 혈액 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암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혈액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재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발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MRI를 찍고 뭘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어딘가에 암조직이 생기면은 그 암조직은 지가 혼자서 찌부러져가지고 터지면서 세포 몇 개가 터지면서 DNA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그 안에 혹시 암조직에서 나왔을 법한 DNA 조각이 발견되면은 그거를 먼저 빨리 알아낼 수 없을까라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에 찍히기 전에 조직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 혈액 안에서는 벌써 둥둥 떠다니는 DNA 조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빨리 먼저 알아낼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은 암 치료에 혁신적인 약물이 뭔가 발견이 됐다든가 개발됐다는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마우스에서 암을 확 줄이는데 성공했다든가. 근데 왜 인간에게는 그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마우스에서는 암이 걸려서 마우스 등에 막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그 암 크기는 인간에서 확인되는 암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주 작을 때는 약이 잘 들어요. 근데 인간에게서 뭔가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마우스보다 더 큰 암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물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암이 조금만 생겼을 때도 어떻게든 먼저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 전 세계 병원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NGS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안젤리나 졸리 이것도 보셨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입니다. BRCA1-2 유전자는 얘네는 좋은 유전자예요. 암을 저지하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걸릴 확률이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BRCA1-2 유전자를 그냥 전체를 다 보는 NGS 시퀀싱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유전자를 알아가지고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일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가족분 중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리신 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래서 만일 BRCA1-2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 친척 다 받으세요. BRCA1-2 유전자가 변이가 그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사를 좀 더 꼼꼼하게 받아보든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 환자에서 50%에서는 브라카운트 유전자 변이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브라카운트 유전자 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들에서 별로 안 나와요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검사를 많이 하면서 제법 많이 나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브라카운트 유전자는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아암에 대해서도 소아암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키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퓨전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변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2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살이었을 때, 지금 2년 전인가 그럴 텐데 2살이었을 때 그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런 데가 뭔가 상황이 되게 이상했는데 그게 다 암 조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위급합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암 조직도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얘는 사실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NGS 검사했는데 48시간 만에 NTRK라는 유전자의 융합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쪼각쪼각 나서 합쳐져서 합쳐진 mRNA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또 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TRK 유전자가 변이가 확인이 됐는데 마침 그걸 타깃을 하고 있는 약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 이거 빨리 임상시험 해봐야겠다 해서 그 약을 처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완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난 11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최초의 정밀의료 신약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요 폐암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대장암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암에 대한 약으로 나온 겁니다. 다만 모든 고형암인데 다만 NTRK 진 퓨전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암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FDA가 승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걸로 처방이 결정된 가이드가 나온 최초의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암인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아까 임상시험이 그랬었잖아요. 네. 아예 약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혈액암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혈액암에서도 중요한 유전자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유전자를 다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패널도 또 이런 식으로 제품으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이름도 힘들지만 이런 여러 가지 AML, MDS, MPN은 여러 가지 혈액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또 퓨전을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난 3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NGS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거죠. 우리 회사 장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도입해가지고 혈액암 환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우리 활발하게 이제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안에 있는 미세한 DNA 조각을 시퀀싱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포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DNA 조각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은 둥둥 떠다니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좀 빨리 보게 되면은 신속한 암의 조기 진단이라든가 어떤 좀 더 치료를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보기 위한 이게 다 유전자 이름입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패널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NGS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저 유전자들에 대해서 변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만큼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19년 3월입니다. 3월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 그런 보고도 나왔고요. 너무 DNA 조각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데 그 DNA 조각이 너무 양이 적으면은 0.01%나 0.2% 이하인 경우에는 못 잡아내는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암종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거를 지금 다 검토하는 중이에요. 저게 아마 몇 년 내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 검사를 암 유전자 분석을 위한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일반화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5% 변이만 있는 게 아니라 0.1% 변이까지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암 조직에서는 계속 진화가 일어납니다. 암 조직에서는 계속 새로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겨요. 계속해서. 여러분 암 치료를 어떤 약을 해서 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암이 또 나빠졌다고 그 약이 안 듣게 됐다라는 그런 사례들 보시거나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로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듣던 약이 이제 안 듣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NGS로 계속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변이가 또 생겼는지. 그러다 보니까 암 조직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유전자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포의 변이가 생긴 게 아니라 한 5%나 10% 세포에서만 새로운 변이가 막 생겼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나 10% 아니면 1%에서만 발견되는 변이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한 NGS 시퀀싱이 필요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의 변이도 잡아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암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요법에서는 면역요법이 또 잘 듣는 환자와 잘 듣지 않는 환자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위에 그 T셀, B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T셀이 암 조직을 잘 공격해가지고 잡아먹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암세포에서는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돌연변이가 이 T셀에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은 T셀이 좀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암 조직에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걸 따지지 말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세보자. 그래서 똑같은 암 환자라 하더라도 변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역 반응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실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생존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차이가 나는 신약이 잘 듣는 환자와 듣지 않는 환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이 그룹은 파랑하고 이 녹색의 비율은 뭐냐 하면은 변이가 많은 환자와 적은 환자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환자를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약을 했는데 그래프가 이 중간쯤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약 말고 그냥 화학요법으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의미가 없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룹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모든 사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변이가 많은 환자만 따로 골라내가지고 이 약을 쓰면은 좀 더 잘 듣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해되시잖아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화면입니다. 리포트를 한 화면. NGS 분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다. 그걸 검증한 논문 같은 것들 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RNA 시퀀싱 해가지고 어떤 그 면역 패스웨이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만 따로 395개를 골라가지고 어떤 유전자 발현이 올라가고 어떤 유전자 발현이 내려가는지 RNA 시퀀싱 해가지고 특히 면역 패스웨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막 활발한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알아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반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2017년 얘기예요. 이거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고 했죠. FDA가 승인하는 거는 한국 식약처가 승인하는 거는 이러이런 유전자 검사가 좋습니다. 오케이 하세요라고 해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은 약대로 따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떤 약을 쓸까 말까 결정하는 거는 완전히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FDA가 지금 뭘 시작했냐면은 오케이. 어떤 검사법에 대해서는 어떤 변이가 나오면은 이 세 가지 약 중에서 골라서 써. 해가지고 아예 처방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FDA가 승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동반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FDA라든가 어떤 보건당국이 승인하는 거를 동반진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반진단법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2017년에 NGS 동반진단법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반진단법은 검사를 하는 게 한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NGS는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한꺼번에 갑자기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동반진단이 시작이 됐고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나서부터 작년에 일본, 중국, 유럽 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교수님들도 모르시는데 아무도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반진단 패널이 지난 12월에 식약처에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 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그거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험수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지 실제 병원에서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뉴스에는 안 나올 텐데 이건 일반인들에게까지 그렇게 큰 뉴스는 안 될 테니까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NGS로 폐암 환자에 대해서 NGS 동반진단이 최초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 평가도 통과해가지고 아마 이제 병원에서 실제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다 잊어먹으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폐암 환자에 대해서 동반진단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런 게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폐암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모든 표식술에 대해서는 다 동반진단이 가능하게끔 일본도 지금 막 2월 달에 이게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고형암, 혈액암, 면역요법, 액체생검, 유전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반진단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NGS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죄송해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자,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나 학교에서 배우셨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뭔가 조금 다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꼰대라고 흉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한테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뉴스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스트라타 온콜로지라는 회사가 10만 명의 암 환자 시퀀싱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다 무료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는 우리가 10만 명을 무료로 시커싱 해주고 대신 그 10만 명의 암 환자의 유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제약회사들에게서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암 환자들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분자생물학 영역일까요? 생화학 영역일까요? 의학 영역일까요? 생명과학 영역일까요?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거를 제약회사에게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얻겠다는 모델이에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알파고 모르시는 분 없죠? 알파고를 만든 데가 어디죠?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라는 벤처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이 합병을 한 거죠. 구글에 이제 인수가 된 거였는데 거기에서 알파고, 고라는 게 영어로 바둑이죠. 그래서 알파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긴 겁니다. 심층강화 학습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딥마인드는 뭘 했을까요? 캐스퍼라는 단백질 입체 구조 예측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만 주어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인포메틱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단백질 3차원 구조가 되는지를 예측하는 경진대회가 매년 열려요.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열리고 있을 텐데, 수십 년 아닌가? 14년째인가? 하여튼간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이 가서 갑자기 1등을 해버립니다. 작년 12월에. 이거는 뉴스에 별로 안 나왔을 거예요. 경악을 했습니다. 단백질 유치구조 예측하는 거를 나름대로 대가들이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더니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딥마인드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쪽 클리니컬에 관련된 데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로 뭘 하겠어요? 알파고는 취미생활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바둑 잘 두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뭘로 뭐 하게? 그걸로 무슨 돈을 벌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리얼월드를 바꾸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로지입니다.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andMe라고 나왔죠?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 미국에서 굉장히 성업하는 데 있다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요. 그럼 결과를 받아요. 돈을 냈고, 결과 받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제약회사들한테 팔아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내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네뷸라 제노믹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듭니다. 데이터가, 자기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약회사에 제공될 때마다 이 모든 인디비주얼들에게, 개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토큰이 부여되게끔 하겠다. 이거 블록체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전 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블록체인 모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이라든 생명과학이든 생화학이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융합 분야에 직접 참가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상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생물학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지금입니다. 자, 2019년 4월입니다. 일본 제네시스 헬스케어 DTC 회사예요. 여기는 이미 71만 명의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개인 유전 정보 제공해가지고 포인트 부여하는 거를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지금 5월부터 6월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이미 나왔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녹시자 지놈 기창석 박사님, 이분은 삼성서울병원 교수님이셨다가 지금 녹시자 지놈으로 가신 분이고요. 서울대 김주환 교수님, 서울대 의대. 인용호 박사님, 인포메틱스 쪽에서 쭉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희귀질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또 협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회사 안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IBM 왓슨 다 아시죠? 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IBM 왓슨이 사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관련된 힘 다 조직 해체돼가지고 전부 다 해고되고, IBM 왓슨은 사실은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실패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긴 했었었는데, 지금 2019년 4월 이런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선전을 했어요. IBM 왓슨은 구글의 딥마인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인공지능 수준에서 좀 떨어집니다. 이프덴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진짜로 하는 기계학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IBM 왓슨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걸 너무 과장되게 포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의 인공지능 효과는 못 보여준 겁니다. 정확성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퇴출되는 식의 그런 식의 분위기로 좀 돼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알아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우리 신약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있는 연구소에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뭐 협약하자고 뭐 그러면서 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 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피파 월드컵 때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예측했었죠. 네, 결과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전부 다 예선 탈락하고 그런 데가 전부 다 이렇게 상위로 올라와 있었고, 스페인이 우승 후보였고, 그 다음이 독일이었어요. 근데 스페인 16강 탈락했죠? 독일은 조별에서 한국에 졌죠? 네.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나름입니다. 인공지능도 사실은 거품이 많아요. 이게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이론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정의가.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다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던 거겠죠. 고려대학교에서 2015학년대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게 신설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이러한 없어졌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쉽죠. 생물학 공부, 생물학 성적이 좋으면서 악기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융합형 인재일까요? 물리학을 굉장히 잘하면서 수학을 잘 푸는데 미술도 잘 그리는 사람이 융합형 인재일까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우리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전공해서 배운 거요.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거를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업 가질지도 절대 예측할 수 없고요. 아마도 10중 8구 지금 없는 직업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자, 옛날 아저씨 같긴 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그랬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일본으로 대학원을 가면서, 그때 뭣도 모르고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한 거예요. 분자생물학 연구실인데 슈퍼컴퓨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근데 저는 대학원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원 실험실도 안 갔었어요. 그래서 실험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어차피 실험해본 적도 없는데 여기는 실험을 하나도 안 하고 다들 컴퓨터만 하는 데네? 그러면 이게 뭐 어차피 괜찮겠네. 그러면서 한번 뭔지 한번 볼까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만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아니면 무슨 이론 분자생물학 그런 용어들로 부르고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예. 그랬던 거였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생기면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NGS라는 기술이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고, NGS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NGS 데이터 분석하는 게 인포메틱스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인포메틱스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NGS가 중요하다고 되다 보니까 NGS 데이터 분석하는 게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공자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됐는데 원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NGS가 자꾸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게 됐냐면은 어떤 NGS 장비가 나와서 거기에서는 어떤 포맷의 데이터가 얼만큼 나오는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NGS 만든다는 미국 회사에서 그 인포메틱스 전공한 사람 한번 우리 뽑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갔더니 데이터 분석하는 거, 서포트하는 거를 역할을 하고 인포메틱스를 고객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를 하다가 근데 더 중요한 게 NGS 가지고 뭘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S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걸 먼저 설명하는 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최신 동향 살펴보면서 소개하고 그런 걸 하게 된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무슨 일을 할지 짐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직업이 없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저 같아도 그런데 지금처럼 세상이 확확 바뀌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심하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꼼꼼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내 실력 쌓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공하고 그 옆전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참 정신없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한데 특히 이쪽 사이언스 분야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학교 때 이만큼 공부를 했었으면 진짜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맨날 논문 읽고 새로운 기술 확인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나온 거 익히고 그러느라고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똑같은 일 계속하는 것 괜찮아 인 경우에는 사이언스가 안 맞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거 오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이언스는 안 맞습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알려지네. 그거를 응용해서 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우면은 사이언스 쪽으로 진로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 정도가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이언스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고요. 아마 다시 뵙는 일은 힘들 수도 없겠지만, 운이 좋으면 모르죠. 어디 학회장에서 뵐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2, 3년 뒤에 갑자기 우리 회사에 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옆에 회사에 옆에 회사나 옆에 연구소에 계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저의 고객으로 또 만나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밝은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